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지난 8월 9일 개각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는 7명의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문 전국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여야 견해차로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을 놓고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야 의원 모시고 인사청문회 관련 쟁점들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 9일 대규모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진용이 완성되면서 인사청문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신상 털기를 중단하라고 엄호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 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인신 공격회, 또 신상 털기의 청문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국회 청문 과정을 통해 종합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이달 30일까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검증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9월 초를 주장하면서 일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오른 인사청문회 전국, 격화되는 여야 대립 속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8월 9일에 정부가 지금 장관급 포함해서 10명의 주요 인사 교체를 했는데요.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 정부 개각을 비롯한 교체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님. 예, 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를 좀 일관되게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경제 전쟁에 준하는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입도 다변화하고 국산화 비율도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분업 체계도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촛불 민심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게 남긴 여러 가지 국정 개혁 과제들, 그다음에 정치 개혁 과제들,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된 적합한 후보자를 모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조국 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가족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상털기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사청문회의 폐해가 아닌가,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함께 있는 편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저는 전혀 견해를 달리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그 중시대한 시기에 이 외교 실패, 그다음에 안보 실패, 그리고 이것이 더하여 경제 실패, 이러한 실패에 대한 책임과 함께 그에 맞는 개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그러한 내 올인하고 있는 데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조국 후보나 방송 장악을 위한 한상혁 후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논의 안년편에 나오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추진하는 개각은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신뢰 없는 그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아주 위험한 개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되는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일정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그 인사청문 대상이 7분이신데 여당에서는 30일까지 지금 이달 30일까지 다 청문 마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회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우리한테 요청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걸 마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모든 절차가요. 네, 청문 포함해서요. 예, 그 날짜가 9월 2일입니다.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또 우리 각 상임위나 인사청문회에 송부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다시 15일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8월 30일까지가 딱 보름이 되는 날이니까 네. 뭐 지금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지금 뭐 국회에서 얼마든지 인사청문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넘긴 날짜 기준으로 하면 15일 되는 게 30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일까지 보름 동안 이거 마칠 수 있는데 그것을 뭐 구태여 뒤로 미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9월 달에 이어질 정기 국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청문 절차라고 하는 국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후보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 가지고 무분별한 비판을 제기하고 가짜 뉴스까지 막 동원되고 있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청문 제도에 적합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는가. 오히려 적절한 인사청문보다는 정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인사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사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청문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국 후보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뭐랄까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견책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자유한국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군불만 떼지 말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적합한 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국회법에 정해진 일정을 굳이 안 지킬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책임 방기다라는 표현까지 여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에 대한 좀 더 그 자세한 조항을 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제3조에 부득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열리지 못할 경우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일에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9월 2일까지 청문회 마치면 되나 여기에 10일이면 10일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9월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제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요. 1차에 마친 그런 그 마치지 못한 사례가 12차례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사례와 같이 조국의 후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이 매우 크고 또 관심사가 높은 경우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지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겁니까 지금요?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그 언론에서 오히려 이거는 청문회가 필요 없을 정도의 정말 조로남불이다. 이것은 내로남불이 아니고요. 조로남불이다. 조국 수석이 하는 일은 이 신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미 그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할 정도로 조적조라는 신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국무위원회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일회성으로 그냥 청문회만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청문회를 먼저 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게 불가피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일 날 요청을 받았고 16일 날 송부가 됐어요.
지금 이제 한 21일밖에 경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이 법사위원들 한 분 한 분이 그중에 한 분은 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4명의 또 검사까지 해서 법조인이 5분이 있고요. 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많은 청문위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불가피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았는데 뭐 다른 사유로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청문 마감일이 뭐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뭐 처음부터 이것을 뭐 불가피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이것부터가 사실은 절차보다는 편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오히려 정말 불가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정쟁으로 이끌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박찬대 의원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국민적 시선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어저께 교육위원회를 들어갔는데요. 네. 교육위원회에서도 뭐 우리 교육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국 이야기로 파행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뭐 교육이뿐만 아니라 이게 뭐 모든 상임위를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에 대한 정책 능력을 검증한다기보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 검증 능력,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실 제한한 게 없어요. 처음에 시작된 것은 산호맹으로를 비롯해가지고 사실 사상 검증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리다가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네.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력을 다해서 조국을 막는 것은 나는 자유한국당이 조국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국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어떤 정쟁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조국 후보자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법사위에서 청문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럼요. 이거 충분하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이 지금 조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 또 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 경제 공동체로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 이것이 어떤 뭐 회계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 누가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다? 가족들 얘기.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다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고 거기에 대한 검증이 없이 어떻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또 국민적 분노를 사는 일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이게 한결의 만평입니다.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그 더 큰 스카이캐슬에 앉아 있는 조국 이것이 우리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2030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의원님 스카이캐슬 혹시 보셨나요? 여기 제가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보셨죠? 봤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회가 어떻든가요? 아니 굉장히 허무하게 종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달렸네요. 세상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루어내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휴먼 드라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서민들은 이렇게 어렵게 그 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는데 너무나 쉽게 조국 후보는 딸을 의전에 입학시키고 또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아마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우리 수석에 대해 가지고 온갖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가지고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사실은 어떤 밝혀질 폭로의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허무한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바로 청문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그게 분명하게 바로 있다. 청문회를 하면서 일회성 청문회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확실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물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딸의 논문 제1저자 문제나 이것은 이미
그 당국대나 이런 데서 검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청문 안에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를 네.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 더. 청문회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에 공감- 아시겠지만 저도 발언 좀 기회를 주셔야지. 아니, 많이 하셨어요. 그래 제가 박찬대 좀만 더 의원 하겠습니다. 조금 하셔서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아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좀 예. 시간적 배분을 좀 네. 고려해 주시면 그래 박찬대 의원 하시고. 예, 사실은 이 청문회가 어디서 열리냐면 법사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법사위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사법제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중심이 되어 있는 의원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형사법이라든가 사법 체계에서 사실 청문을 하지 않고는 단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고서 그리고 나서 심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피고는 말할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 마음껏 죄를 단죄하고 결정 지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또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 절차를 무조건 뒤로 연기하고 그 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일부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우리 인사청문위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충분한 내용을 그럼- 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결국은 지금 중요한 이 국무위원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인데 검증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전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일회성으로 해서 넘어가겠다 하는 의도가 보이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이인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신상 털기, 박찬대 정쟁. 의원도 가짜 뉴스를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아니 그러니까 가짜뉴스까지 그런 돌아다니고 거를 있죠. 하는 인사청문회는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도 말씀 좀 네.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4대 청문회 불가론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거고, 인사청문회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그에 대한 그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그냥 해서 하루 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이 조국 후보에 대한 기존의 기준들을 본인이 이야기한 기준을 본인이 계속해서 어겨온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있다. 그 내용은 조금 이제 구체로 네. 들어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네, 얘기하신 대로 아유,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박찬대 의원께서는 그동안에 얘기 준비할 만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자라는 얘기고, 김성태 의원은 언론과 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통해서 더 파악해본 다음에 인사청문회는 공식적으로 따지는 자리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규정을 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인사청문회 가기까지 인사청문회를 가서는 안 될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 여론이 지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알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주장했던 모든 내용을 지금 본인이 어기고 있고,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거 한두 개를 얘기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 조국 수석의 네. 수석 시절에 네. 지금 그 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이유가 일단 무능하다, 이분이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무능했느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16명이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네, 있잖아요. 네. 16명이 낙마를 했어요. 그것은 민정수석에서 검증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분은 무능한 사람이다. 왜? 16명이 낙마를 했고 그 낙마를 한 그 이유가 또 뭐 자기의 그걸 기준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네. 한 기준에 의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아하. 전부 다 이것은 자기 기준보다는 높은 거예요. 이분들이 낙마한 사람들이 그 그건 기준이 높은 거예요. 소설이시고요. 네. 아니 소설이 소설이시고. 아니라 이것은 네. 다 뭐 동의하는 아니, 내용들입니다. 그건 네, 내가 네. 볼 때는 소설이시고, 글쎄요. 뭐 요 바로 전에,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국으로 확 이렇게 집중되어서 한 사람만 패는 형태잖아요.
요 전에도 우리 인사청문 대상이 7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유한국당은 7명 전체를 인사청문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뭐 16명이 낙마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야당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국무위원을 뽑을 때 사실은 그 업무 능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정책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7명의 후보를 전부 다 낙마시키겠다고 얘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분별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16명이 낙마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나는 가치라고 봅니다. 아니 민정수석이 검증해서 인사청문회에 요청을 한 사람이 다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하나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무조건 또 청와대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은 인사청문 제도를 통해서 야당의 날카로운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하실 때 이제 스카이캐슬 관련해 가지고 드라마를 중심으로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딸의 논문 관련이라든가 이후에 진학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국민 정서에 사실은 좀 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직접 인정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후보자의 그 딸, 자녀의 이제 논문 문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문제,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절차적인 부분을 쭉 보고 있는데요. 장학금까지 이제 뭐 그렇죠, 있죠,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입시 비리가 있었냐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은 수사가 필요한 그렇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은 결국은 뭐냐? 야, 이게 입시 비리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유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논점은 물증이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물증이라고 될 수 없고요. 사실상에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들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심리해가지고 이게 입시 비리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혜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특혜를 받았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논문을 쓴 시기는 2009년도예요. 우리 이명박 정부 일때였죠. 그 다음에 그 의전원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던 시기는 2016년도입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죠. 대학 입시 관련된 대해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니, 대학 입시로 그래서 저는 좀 예, 말씀을 마무리해 드리면 주시고요. 마무리를 드리면 자 권력을 활용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거로 인해서 특혜를 받아낼 수 있는 시점과 지위가 시점이 환경이 아니었다는 아니었다. 것이었죠. 예, 예.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봤을 때 사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가지고 있던 교수였고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비판적인 진보적 민주적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아니 그분에게 어떤 혜택을 줘서 예.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특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보면 전반적인 상황과 개연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는 사실은 분명한 물증과 내용 그다음에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기나 상황으로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특혜라든가 특권을 노리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거는 중요한 뭐 근거를 얘기하네요. 굉장히 그 궤변이시는 것 같고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지금 그 젊은이들이 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박 의원님께서 눈을 감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그 동의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어떤 정권하고 그 정권의 아래서 일어난 어떤 그 비리다 이렇게 그걸 구분짓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예. 권력은 항상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오용이나 남용을 했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비판의 시각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네, 네. 어떤 그 신조어가 또 생기냐 하면
조더유라라는 그 딸 이름이 조국 후보의 딸 이름이 조더유라다. 정유라보다 더한 그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조어는 우리 저기 김성태 의원님이 이 시간에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상당히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을 덜 끝내서요. 조금 네,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정말 어떤 핑계를 정권의 핑계를 대고 어떤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대가를 정의를 외치던 분이 본인이 더 이것을 비리를 만드는 그런 의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러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니, 얘기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더 큰 싶습니다. 비리를 제가 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고대를 가가지고 다시 공대를 거쳐서 부산대 의전원으로 갔고 네, 그 네. 과정에 필기시험 한 번 본 적이 없이 옮겨 다니면서 장학금도 타고 모든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그리고 이 비리 종합세트라고 할 정도로 시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장 전입도 송파 아파트에 위장 전입하고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먹튀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전혀 예. 새로 나온 그 지금 비리들이 또 그럼 의혹들이 저도 한번 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 2040의 민심이 어떠냐? 지금 조국 그 수석 시절에 죽창을 들자 그랬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죽창을 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분노가 덜 끓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야당 의원님 좀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긴 한데 네. 또 네, 네. 덧붙여서 설명할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모든 의혹은 사실 조국 후보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사실은 뭐 가족들 이야기들 특히 이제 뭐 동생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페이크 뉴스가 같이 맞물리는 섞여 부분이 있다. 있어요. 몇 가지 페이크 뉴스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딸의 부정 입학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영 외고 재외국인 정원의 입학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원의 입학이라는 전형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거가 없는 분명한 페이크 뉴스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과학영재 전형으로 합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어학 40%, 그다음에 학생부가 60%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5년도에 부산 의전원에 입학할 때도 고교 시절 작성했던 논문 제출로 합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009년도 고등학교 때 작성했던 참여했던 이 논문으로 인해서 대학도 가고 의학전문대학원도 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산의전원은 조건이 뭐냐면 입학 당시에는 5년 이내의 논문만 제출이 가능하고요. 예. 그것도 대학 졸업 이후의 논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이 논문 자체는 의전원 입학에 사실은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논문에 참여했던 그 논문은요. 이것은 바로 그 한영 외고가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한테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학교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논문이 이렇게 대학을 입학을 하고 대학원을 입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논문이 만들어져서 일저자로 만들어진 것이 적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은 가져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 논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단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예. 하시는데 저도 교수 출신입니다. 성균관대 제가 교수 출신이고 그 입학 과정에 사정관으로 또 활동도 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종합적으로 비리라고 이제 미리 결론을 내리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의혹이라 그랬죠. 네. 근데 아니요 비리라고 그 말씀하셨고요. 비리 의혹인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이 보면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종합 그 성적 내는데도 생활 기록부 내는데도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이것은 제외하고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그 사항 중에 특히 예를 들어서 정유라가 금메달을 받은 것이 지금 그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금메달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 것도 지금 그 비판을 받는 마당에 아니 그거는 분명하게 특혜관계하고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아까 그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단 2주간 인턴을 연구 참여해서 SCE급이면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기 나온 용어들을 고등학생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를 또 가짜 뉴스라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이것은 그 연구자 자체가 가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논문의 일저자가 도저히 저도 그 연구 논문을 많이 써본 입장에 있어 일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를 또 공주대에서 사문저자로 또 논문에 제출하고 있고 또 누가 그 왔다 갔다 했다라는 또 그 근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대학 입학용 커리어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거 뒤에는 권력이 작용을 했죠. 스카이캐슬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진 어떤 겁니다. 권력, 사적인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국가적인 권력을 아니 그러니까 이 그 조국이라는 그 자체가 권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국이라는 자체가 움직이는 권력이죠. 그리고 이 스카이캐슬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와 나오는 같이 무슨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아버지의 그거 없이 어떻게 이게 작용이 됐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것은 국민들이 누구나 봐도 이게 2040의 세대들이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필요가 없다고 조국 수석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 따른 하이패스를 단 것처럼 온 데를 다니면서 성천을 해서 용처럼. 예.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 후보 이전에 우리 후보 이전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퇴해야 됩니다. 이런 분은. 아니, 뭐 교수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인턴으로 참여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뭐 특목고라든가 외고, 과학고 이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참여시켜가지고 한 6페이지, 7페이지짜리 논문을 만들면 그거를 학문적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논문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대학 교수들이 정말 몇 년 동안 준비하거나 정말 치열한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낸 그 논문들 그 논문들에 대해서는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잘못된 절차라든가 평가,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이런 작은 이 소논문이 학문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큰 논문들하고 1대1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도 조금 과장됐다. 일단 뭐 계속 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이 싶고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금 이제 특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청문 준비가 돼야지 왜 가족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생활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또 신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이혼한 척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운동재단이라는 재단이라는 걸 끼고 서로 간에 어떤 재산을 세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전하는 과정에 탈세를 하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워낙 복잡하게 그 슈퍼컴퓨터로 해결해도 안 될 정도의 고도의 머리를 써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정말 뛰어난 분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아마 그 과정에 조국 후보가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에 대한 개연성을 지금 이제 나오는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일단 그 정도면 생활 경제 공동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뭐 내로남불, 뭐 조로남불 뭐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1년도 또 빠졌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나경원 대표 얘기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자유한국당 같은데요. 일단은
2011년도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그때 이제 우리 나경원 대표도 부친께서 그 사학을 운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비판 여론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선거는 제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하고 구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 입장하고는 이번에 많이 바뀐 건가요? 2011년도와 2019년 사이에 8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니, 그때- 우리 야당의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신 아니, 건가요? 그때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8년 벌어진 거 사이예요? 아닙니까? 8년 사이에? 지금 그 우리 예. 나경원 대표하고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하고 예. 비교하는 것은 예. 전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왜냐- 서울시장 후보와 아니 법무부 그 장관 당시에 나온 후보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이 네. 뭐였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뭐라 아니 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 선거는- 물타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제 선거다라고 했던 입장하고 뭐가 달라졌냐만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얘기하자는 거죠. 조국의 가족 얘기나 나경원 대표의 얘기나 나경원 대표의 가족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국의 얘기하자는 게 저희 첫 번째 주장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막 활용해서 사실 경제 공동체 뭐이 컴퓨터 급이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활용한다 그랬는데 저는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쪽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일반적인 격언입니다. 두려움은 아니, 무지에서 누가 온다. 무지하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지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하면 막연한 의혹이 생기게 되고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물증과 함께 사실 여러 가지 청문 절차 또는 재판 절차 이런 사실 확인 절차가 통해 가지고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번에도 이미선 대법관 후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주식 투자였기 그랬죠. 때문에 네. 분명히 이거는 내적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내부 이익을 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저는 회계사 출신이에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봤고, 예. 예, 그리고 저도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금융, 회계, 세법, 재정, 예산, 그다음에 이제 학교 문제 조금 알고 있는데 제가 면밀히 들여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의혹이 제시되고 국민적 정서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예. 단순하게 재산이 많거나 그런 의혹만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생사람 잡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번에 그 사모펀드 관련도 그쪽 분야 그렇죠.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제가- 생사람 잡는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요. 예. 예, 이 부분도 대부분의 의혹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생각이 아하, 되고요. 예, 예. 저는 그 사모펀드랑 관련된 부분도 내가 들여다봤는데요. 뭐 이걸 충분히 이제 논의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압축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먼저 그러면은 야당에서는 지금 사모펀드 관련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혹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제가 우리 그럼 그렇게 입장에서는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예. 돈이 다시 입금이 됐고 그것이 누가 입금한지 지금 밝혀졌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돈이 입금이 됐죠? 지금 그 중간에 네. 지금 사모펀드에 네. 누가 기부 형식으로 들어갔니 형식으로 뭐 했니 했는데 뭐 18억입니까? 중간에 누가 입금을 시켰죠. 다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 대한 기부인지 아니면 이제 밝혀야 되겠죠. 만약에 의혹이 아니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잠깐만 제가 말씀 안 돼. 네, 네.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서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 아니, 밝혀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금 답변을 기회를 주시겠어요? 하나 예. 지금 더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얼른 해서 넘어가자.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네, 중요한 네. 대목 몇 가지만 좀 해소됐다고 하니까 예, 얘기해 제가 주시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나의 회사거든요. 하나의 회사. 그래서 이제 상법상에는 대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쵸. 그게 80% 또는 74% 정도의 규모의 전체 규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무슨가 사적으로 관련된 그런 펀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로 이제 의혹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사모펀드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적으로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니까 사적으로 모집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그다음에- 민정수석 재직시기 때문에 네, 네. 혹시 뭔가 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야당은. 자, 제가 한번- 말씀 아니, 좀- 아니요. 저 제 말씀을 좀 여기 들어주세요. 들어봐요. 제 말씀을. 의혹만 계속 제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답변할 사실을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답변하시고요. 사실이 아니고 의혹 제기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모펀드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합자회사예요. 그리고 운영 방식은 익명조합 방식입니다. 네.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무한 책임 사원과 출자한 범위 안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한 책임 사원 중에서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서 GP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유한 책임 사원이고 운영 자체를 만약에 익명조합식으로 하게 되면 블라인드 펀드가 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여기서 한 10억 5천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정은 70몇 억 그러니까 했다고.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실제 투자한 예, 그러면 실제로 약정한 금액이 70억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펀드를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금융감독원에 전체 운영한 펀드의 총 금액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100억으로 등록한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100억을 등록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100억의 투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펀드를 등록해놓고 운영할 정도만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 투자된 금액 중에서 조국의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0억 5천에 해당이 예.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0억까지 이걸 만약에 운영한다라고 하면 캐피탈 콜이라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신용카드의 한도액처럼 우리가 70몇 억까지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까지 몫이다라는 얘기고 예. 사실은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가 처음부터 10억만 투자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확정했고 네, 그 한때 이후에도 그게 이제 변동이 불법성 없었다. 논란인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는데 가장 그다음에 큰 추가적으로 또 돈이 들어왔다. 가장 큰 비중이 네네. 80%가량 또 74%가량을 조국 후보 측에서 거기다 투자를 할 정도였으면은 뭔가 그 펀드 자체가 조국 비리가 있지 후보와 않겠냐. 개인과 관련된 사적 야지 뭐 이런 걸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2017년도에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왜 투자 펀드에다 넣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 직접 투자해서 간접 투자로 주식에서 넘겼다. 그죠. 예. 주식을 다 매각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도 자체는 그 이전보다는 더 이해관계를 낮추는 행위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19년도예요. 2017년도로 소급해서 돌아가가지고 그때 민정수석의 어떤 지위라든가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졌는데 2년이 경과해서 보게 되니까 그때 이야기한 대로 10억 5천의 투자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오히려 이것은 손실을 받고 그리고 판단 청산의 잘못했을 계획이 수도 있죠. 뭐 판단 잘못했고 운영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했다라고 하는 특혜라든가 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거고요. 아,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 후보자와 배우자 20대 딸 아들이 2017년 7월에 블루코 밸류업 1호 사모펀드 총 74억 5,500만 원 출자 약정했지 않습니까? 약정 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56억 4천보다 18억 원이 많다라는 예. 것이고 제가 지적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달 여부에 지금 의혹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투자한 금액이 배우자가 9억 5천만 원, 자녀가 5천만 원 해서 총 10억 5천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그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왜 실제 투자 금액이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조 후보자 가족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 자체가 서울시, 광주시 54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또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논란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11월 부인 정모 씨 명의의 부인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 조 씨에게 매매한 것이 이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 위장 매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많은 의혹들이 이 재산 경제 공동체끼리 서로 간에 묶인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많은 또 우리가 더 좀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또 네.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해명이 필요하고 또 여기 대해서 더 정유라라는 이런 알겠습니다. 그 별칭을 가진 딸 문제, 이 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주택 부담을 피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위장 매매였냐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 있는 집 한 채만 남기고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석으로서 자기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두 채 중에 한 채는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졌을 거고 그게 부담으로는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 마음 먹는다고 바로 팔리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수월하게 팔 수 있는 대상으로 전 가족이었던 재수 씨한테 팔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아니 과거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다주택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수월한 방법을 선택했던 건데 그거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논하는 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제도도 이례적으로 넘어간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조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법 전체가 다 흔들리는 정도로 사실은 이 조국에 대한 특별한 자유한국당의 배려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네. 조국 후보 관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조국 후보 말고 지금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다른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라든가 위원장 후보 누구 있습니까? 한상혁 후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그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네. 상당히 부적절한 지금 후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어떤 장관보다는 중립성과 또 독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언론을 또 이제 예, 관리하니까요. 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한데 일단 그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호성 위원장을 사퇴시킨 배경부터 의혹이 지금 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발적인 사퇴시켰다고 보시군요.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지금 짙죠. 왜 그러냐면 인사권자가 사퇴시키는 거야 뭐.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엄연히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돼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사퇴시키고 이 다른 후보를 한상혁 후보를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짜 뉴스와 관련된 가짜 뉴스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네. 가짜 뉴스라는 것을 통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이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은 이것은 정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언론은 공기와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 목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나 또 네. 종편에 대해서 뭐 여기서 통제를 하겠다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그 이호성 후보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어봐서 아는데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 후보 사퇴를 시킨 것이 맞다라는 저는 의혹 이것이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데 지금 한상혁 후보는 행적이나 언행을 봐서 방송의 편향성을 부추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야당에서 그렇게 평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일반적인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많은 그 지금 언론 학회나 또는 여러 곳에 여론들이 상당히 안 좋은 분으로 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이분이 적합한지 여부에 예. 대해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분이 그 민원연 활동을 통해 가지고서 언론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미디어 전문 변호사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와 그 생활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생활은 떨어져 있지 않고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거론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뭐 문자 행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당의 의원이었던 저도 국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자 폭탄이 오게 되고요. 자기들이 봤을 때 좋다 싶으면은 엄청난 문자 격려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또는 언론도 굉장한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사주가 지배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유도하는 것 이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민운동 출신자들, 언론과 시민활동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분이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리고 반박해 주세요. 가짜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가짜뉴스고 어떤 게 가짜뉴스가 아니냐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정말로 사실과 다른 공익과 국익을 해치는 김성국 의원은 권력이 가짜뉴스 통제를 꺼낸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자율적 위원회 방식을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가짜 뉴스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여당은 걱정을 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를 굉장히 옹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당히 저 사실과 다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물론 경계에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는데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잘못된 말씀을 첫째로 네.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느 쪽에 편향된 시민단체였는지를 보십시오. 민원연 얘기하는 겁니까? 예, 민원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송과 관련된 걸 주로 했어요. 그러면 편파적인 하나의 그룹에 거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분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엄정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편드는 그런 쪽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생활을 그쪽에서 했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또 일성이 가짜뉴스와 이런 것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언론 통제를 우리나라에 암울한 시기를 만들어내는 지금 그 과정의 중심에 서겠다. 돌격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연과 MBC 노조 소송을 수행한 것도 공정성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더구나 PD 수첩 광우병 사태 때 MBC를 두둔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발언도 해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2007년 당시에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회 사석 은행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편들었다고 방송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엄중히 요구하며 사퇴를 요구한 분이 바로 한상혁 후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랑 비슷한 면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이시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한번 예. 더 정확하게 설득 보시기로 그래서 하고요. 한마디만 결론을 드리면 한상혁 후보도 지명 철회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네. 저기 아까 그 한상혁 후보, 아주 짧게 지금. 한상혁 후보가 언론 중립을 지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송까지 걸었다고 했죠.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소송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중립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정파적으로 분석을 해서 네.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파적으로 분석해서 반대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8월 말에서부터는 인사청문회 전국이 진행되고 9월 들어가면 정기국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한국당 정기국회를 또 하지만은 장애투쟁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당장 이번 24일 광화문 집회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여당의 입장에서 한국당의 장애 집회 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우려가 많이 되죠. 비판하면서 도울 건 도와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비판은 당연히 야당의 사회적 책무이다 보니까 비판하는 건 괜찮죠. 하지만 협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월 달에 장애 집회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2달 동안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 24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로 들어오겠다 합의를 했다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서 며칠을 더 버텼지만 6월 28일 날 다시 협의해가지고 들어왔죠. 90 며칠 만에 그때 가동이 됐던 그래서 6월 거죠. 28일 날 예. 들어왔고요. 제가 그 협상 과정을 다 지켜보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사실 또 아무것도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8월 1일 밤까지도 추경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결위원장께서는 마지막에 저녁 시간에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뭐 소위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뭐 필요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때 한 10시 50분쯤에 3당 원내대표가
이제 8월 2일이 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합의되고 난 이후에 11시 반쯤 오셔가지고 그 합의된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따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시까지 붙잡아 뒀다가 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10시에 화이트리스트가 배제가 발표되고 나니까 부랴부랴 12시쯤 나타나셔가지고 합의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따질 것은 따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우리 민생이라든가 정말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특히 황교안 대표께서 장애의 투쟁에 대해 가지고 자꾸 정말 그것을 선호하시는데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나경원 대표께도 같이 장애 투쟁에 알겠습니다. 경쟁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성태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그 당의 장애 투쟁 예고됐습니다만 이전도 있었고요. 국민의 요구라든가 여론 반응에 비춰봤을 때 그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민심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 도탄이고 경제 파탄이고 안보 완전히 붕괴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 실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패스트트랙이나 앞으로 총선을 어떤 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이 국회가 마비가 된 거지 그거를 꼭 우리 그 야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지금 그 8.15 국정대전환 요청 황교안 대표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하셨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에 마이동풍하는 이제 그런 그 여당이나 또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런 그 자세, 태도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 물론 국회에서 따질 건 따지고 원내 투쟁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민심은 원내 투쟁 가지고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투쟁하고 그다음에 정책 투쟁, 우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3대 투쟁을 우리가 기치로 걸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강조하고 싶은 말씀 곁들여서 오늘 마무리 한 30초 정도씩 바람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국회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민심은 많이 지금 그 우리 자유한국당을 격려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 민생 도탄, 안보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우리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제1의 야당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나라가 한 번쯤은 경제를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즈음에 일본의 경제 침략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부품 수입의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한 노력,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보 걱정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가 임시정부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신안총 기념비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성장과 성취를 이루어왔지만 아직도 완전한 경제 독립과 그리고 외교에서도 열강 속에서 완전 자주 외교를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 한반도의 정말 100년의 꿈이 이번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장애 투쟁하던 우리 야당에게도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난을 이겨내고 경제를 이겨내고 새롭게 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의 적극적인 공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인사청문 전국 정말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후보를 둘러싼 지금 논란도 어떻게 정의될지 굉장히 주목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겠죠. 검증 제대로 하고 또 국가 운영에 바람직한 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동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